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정문정 지음. 가나출판사. 갑질은 계속된다. 멈추라고 하지 않으면. 갑질의 신세계를 봤다. 김무성 의원이 선보인 노룩패스 이야기다. 그가 공항 입국장에서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밀어보낸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됐다. 그를 맞이하는 수행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김 의원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방만 굴려보냈다.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데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연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정도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후 논란을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일 가지고 라고 응수했다. 영상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건 아마 숙였던 고개를 들자마자 황급히 가방을 잡아내던 수행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맛, 모멸감의 맛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모멸감의 뜻은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이다. 김찬호 교수의 책 모멸감을 보면 자신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계를 만들어 누군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또한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그러다 좀 슬퍼졌는데 수행원의 모습에서 잊었던 모욕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습관처럼 곱씹던 밤이 있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도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말들은 털리지 않고 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방학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영화관,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에겐 긴장된 일터가 손님들에겐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힐링의 장소였다. 친절과 웃음을 끝없이 요구받는 것이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근할 때면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작게 접어서 집에 두고 나서곤 했는데 너무 자주 숨겨두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조차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은 도처에 있었다. 대학 때 사귀던 연상의 남자친구는 넌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문제야 라고 말했다. 강의 중 여자들은 이기적이라 기업이 싫어한다 라고 한 교수도 있었다. 덩치 큰 여자 후배가 치마를 입고 온 날 남자 선배가 낄낄대며 말했다. 이야, 너 용기 있다? 이처럼 편견에 찌든 말, 고압적인 말, 폭력적인 말들은 나를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그 중엔 악이 없는 농담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패배감을 쌓아갔고 그렇게 모인 좌절감은 나보다 약자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기도 했다. 갑질의 낙수 효과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건 한 기업에서도 증명했다.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고객에게 2차례 경고한 후 그치지 않으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라. 2012년 현대카드가 전화상담 직원에게 내린 지침이다. 2016년부터는 폭언과 성희롱 외에 인격 모독이나 위협성 발언을 하는 고객의 전화도 끊을 수 있게 했다. 이 엔딩 폴리시를 시행한 결과 상담원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지침은 폭언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상담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만 해도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의 옷을 벗는 걸 잊은 것이다. 회사에서 대표인 사람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조차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자신이 옳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무례함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풍선처럼 부푼 무례함으로 높이 떠오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에 있게 됐다. 갑질, 계절씨 같은 한국어가 수출되는 세상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이 표현을 설명하며 갑질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갑질의 대물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서로의 갑질을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저마다의 상처를 다독이며 산다. 라이프 프로젝트 무엇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가 라는 책에는 성취자들과 비성취자들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 연구자 필링은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아이들의 기준을 정했다. 첫째, 한쪽 부모가 없거나 형제가 5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란다. 둘째, 소득이 낮아서 학교 무상급식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셋째,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1.5명 이상이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에서 산다. 반면 성취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 첫째,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미래의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구직 기회가 많은 지역에 산다. 이에 비해 비성취자들은 산업이 쇠퇴하여 직업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필링은 연구 참여자들 중 이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386명의 아이들을 찾아냈다. 그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그중 303명은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아예 없었다. 나는 희망 없는 도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대구시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22년째 꼴찌인 도시다. 청년 실업률은 항상 전국 3위 안에 든다. 부모님은 살기에 급급해 나를 보살필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전단을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째서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는 교육받지 못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만 있는 것일까?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고모. 가까운 친척 중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교육으로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못했다. 자식이 자신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방법이 뭔지는 몰랐다. 어릴 적에 내가 어른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였다. 포기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뜻이다. 가난해도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도망치듯 서울로 왔고 취업을 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다. 직장 생활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서 항상 무언가를 배웠다. 당시까지는 소비를 할 때 가성비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취향이랄 게 없었다. 사진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연극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보자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문화적 자본도 서서히 쌓여갔다. 소위 인맥이라고도 하는 그것.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연애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는 애정결핍이었던 나를 많이 치유해 주었다. 자잘한 성취의 기억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높아갔다. 이제 나는 거기서부터 도망쳐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순간에도 불안감이 나를 덮친다. 악몽을 너무나 자주 꾼다. 과거의 무력한 나를 떠올리는 경험을 할 때마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다. 얼마 전엔 엄마에게 집을 살 거라고 했다가 서울은 집이 너무 비싸서 어차피 넌 노력해도 못 사 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서울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은 같은 논리로 내게 말했었다.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성취한 경험 말이다. 그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가지라고 말하는 대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상처를 다독이며 산다. 얼핏 다 나은 것 같아 보여도 통증은 불현듯 찾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은 마음의 지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영원한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닌다. 우리는 소위 개천 용들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개천에 대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기에 두려워하거나 포장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삶은 디테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천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다. 나는 가끔 쓸쓸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개천에서 살다 왔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다가가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너도 악몽 자주 꿔? 라고. 불행하면 남에게 관심이 많아진다. 대학 졸업 후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살았다. 단돈 50만 원을 들고 말 그대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였다. 서울은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사투리를 쓰시네요? 지금이야 네 하고 말하지만 당시 위축됐던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촌스럽고 이상해. 살던 고시원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앞방 여자가 방문을 노크했다. 쉿! 드라이기 쓰지 마세요. 살지 않는 척 살아라. 고시원의 생활 수칙이었다.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날이 늘었다. 누군가와 통화하듯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길을 걸을 땐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중얼거리기도 했다. 극도의 외로움이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낸 거다. 우울의 증세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의욕이 사라져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꾸역꾸역 먹기도 했다. 또 우울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타인과 세상에 대한 화로 번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기를 비꼬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커지기도 했다. 피해의식이 발동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너만 괴롭냐? 나도 괴로워. 겨우 그런 걸로 힘들다고 해? 하는 마음이 욱하고 드는 거다. 자신의 힘겨움에 압도되어 남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줄 심적 여유가 없다는 증거다. 이런 마음의 감기들을 평소에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는 낌새가 보이거든 잠시 쉬어가야 한다. 요새 나는 체중을 재듯 주기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지켜본다. 상태가 나쁠 때 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꾸 화가 나고 별것 아닌 일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증상이 보이면 일을 좀 줄이면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한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만 해도 너무나 많다. SNS의 생활화로 언제나 소통하고 있다는 환상이 현대인을 더욱 좌절하게 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친구의 근황을 보며 질투하고 수시로 올리는 카카오톡 알람과 채팅방에 매달리는 일상은 너무 얕고 자극적이어서 마음의 병을 불러들이기 쉽다.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본이다.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거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진다. 결국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갑질을 하고서도 갑질인지 모른다. 인정해주는 곳이 없으니 자꾸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소리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인과관계를 처리하는 회로가 무너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스스로 충만하면 남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정부 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주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서로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걸 들었다. 그 대목에서 사람들은 웃으며 손뼉을 쳤지만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머릿속에 여러 질문이 이어졌다. 맞벌이를 하는데 왜 여자만 남편 아침밥을 꼭 챙겨줘야 되지? 어째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1순위가 밥 차려주는 일이어야 하지? 신랑은 그런 맹세를 하지 않는데 말이다.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그 신부는 선량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잘 챙겨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남편도 전부터 봐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활짝 웃던 그도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람은 아니다. 같은 공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양가 부모님도 손뼉을 치는 하객들도 좋은 마음으로 따스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은 대개 그런 모습이니까.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대로 좋은 의도로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악습을 되풀이한다. 가정폭력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해 문제의식이 쉽게 공유되므로 해결 방법을 공동체가 함께 찾아 나간다. 하지만 남녀차별 같은 이슈는 전통이니 의뢰니 하는 미명하에 약자의 희생과 평범한 사람들의 방관을 양분으로 삼아 일상에 깊고 치밀하게 뿌리내린다. 극사실주의 웹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며느라기는 갓 결혼한 주인공 민살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편 무구형과 시댁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상을 그린다. 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걱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별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합리가 곳곳에 곰팡이처럼 슬어있다. 며느리 민사리는 찬밥이나 남은 밥을 먹어치우며 시어머니한테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줘야 하니 출장을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을 받고, 남자들은 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제사 준비 내내 부엌을 떠나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민사린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풍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남편 무구형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아내가 희생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평범한 남자일 뿐이다. 며느라기는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주장하거나
선과 악을 대비하여 악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상의 장면을 뚝 떼어다가 보여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가정 내에 만연한 차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니까. 독자들은 민살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선 원래 그런 것들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남편에게 아침밥 잘 차려주시나요? 같은 질문을 받으면 나는 우선 미소를 짓는다. 그의 의도를 안다. 나쁜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음을 모르는 그를 공격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 질문을 피하거나 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예 하고 대답한다면 그는 다른 곳에 가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가정부 되려고 결혼한 건 아니어서요. 그리고 남편도 딱히 아침밥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건 아닐 거예요.